나는 돈만 밝히는 여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내 안의 괴물을 완벽하게 연기해왔다. 그리고 그 연기는 언제나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녀는 내 흉측한 얼굴과 눈앞의 음식을 차례로 쳐다보더니 식사할 준비가 되었냐고 태연하게 물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험의 날이었다. 장소는 호텔의 최고급 레스토랑, VVIP를 위한 프라이빗 룸. 내 가족들은 어떻게든 나를 결혼시키지 못해 안달이었고, 나는 그들이 주선한 맞선 자리를 이런 식으로 망쳐놓는 것에 묘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상대를 기다렸다. 오늘의 나는 15년 전 내 인생이 가장 비참했던 시절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특수 분장사가 몇 시간을 공들여 만든 끔찍한 화상 흉터가 내 얼굴 반쪽을 뒤덮고 있었다. 다리는 불편한 각도로 휠체어에 놓여 있었다. 완벽한 괴물의 모습이었다. 곧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전형적인 강남 미인. 그녀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탐욕스러운 눈으로 방 안의 값비싼 인테리어를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발견했다. 짧고 날카로운 비명. 그녀의 얼굴은 경악과 혐오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급한 일이 생각났다는 상투적인 변명을 늘어놓고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역시 다 똑같아.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웨이터를 부르려 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기 위해.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존재를 깨달았다. 오늘 몸이 불편한 나를 도와줄 보조인으로 고용된 여자. 이름이 강서은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 역시 다른 여자들처럼 겁에 질려 있거나 혹은 값싼 동정심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모든 예상을 깨뜨렸다. 그녀는 잠시 동안 방 안의 어색한 침묵을 견디더니 이내 내게로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도 혐오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직업인으로서의 무심하고 평온한 얼굴이었다.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내게 물었다. 그리고는 내 휠체어 뒤로 가서 손잡이를 잡았다. 식사하실 수 있도록 테이블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테이블로 옮겨주고 내 무릎 위에 냅킨을 펼쳐주고 물을 따라주었다. 모든 행동이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매일같이 흉측한 몰골의 장애인을 대해온 사람처럼. 그리고 그녀는 내 앞에 놓인 스테이크를 보며 물었다. 식사 시작할까요? 고기는 썰어 드릴까요? 그 평범하기 짝이 없는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강타했다. 나는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평범함을 겪어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내 실제 상처를 보고도 수군거리거나 혹은 과장된 동정심을 보이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끔찍한 괴물 분장 앞에서 그저 식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무심한 친절 앞에서 나는 15년 전 지옥 같았던 그날의 나를 떠올렸다. 내 이름은 한재희. 지금은 성공한 벤처 투자 회사의 CEO지만 27살의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유망한 건축가, 아름다운 약혼녀, 그러다 모든 것을 잃었다. 빗길에 전복된 차 사고. 나는 941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내 얼굴과 몸에는 끔찍한 흉터가 남았고 몇 달간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팠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었다. 나의 약혼녀 민정은 병문안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의 눈에 담겨있던 사랑은 연민으로,
그리고 마침내 경멸과 혐오로 변해갔다. 그녀는 내 흉터를 볼 때마다 역겹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결국 내게 이별을 통보했다. 미안해. 나 평생을 장애인 옆에서 살 자신은 없어. 그날 내 심장에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새겨졌다. 나는 재활에 성공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흉터도 수술로 많이 옅어졌다. 나는 미친 듯이 일해서 보란 듯이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도, 특히 여자는 믿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나의 돈과 성공을 사랑할 뿐. 내 상처와 약함까지 사랑해 줄 수는 없다고. 그래서 나는 이 잔인한 시험을 시작했다. 내 가장 추악했던 모습으로 돌아가 여자들의 진심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그녀들은 언제나 내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지 못했다. 오늘 전까지는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강서은은 익숙한 솜씨로 내 스테이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음식을 입에 넣을 수가 없었다. 그저 내 앞에서 태연하게 식사를 하는 저 이해할 수 없는 여자를 쳐다볼 뿐이었다. 내 완벽했던 연극이 처음으로 실패했다. 나의 괴물 테스트가 예상치 못한 관객을 만나 길을 잃었다. 나는 완전히 속수무책이었다. 어젯밤의 기이한 식사는 내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에 미세한 균열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똑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얼굴의 진짜 흉터를 이전보다 더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수술로 많이 옅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날의 흔적. 강서은이라는 여자는 이 흉터보다 훨씬 더 끔찍한 가짜 흉터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내 집은 나의 내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최고급 자재로 지어진 차갑고 거대한 펜트하우스. 그곳에는 나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는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이 있을 뿐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적인 사진도 추억이 담긴 물건도 없다. 모든 것이 감정을 배제한 채 기능적으로만 존재한다. 이곳은 나의 집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는 의심의 요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직원들에게 유능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CEO로 통한다. 나는 숫자를 믿고 데이터를 신뢰하며 인간의 감정은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라고 생각한다. 특히 여자들의 감정은 더욱 그랬다. 오전에 나의 유일한 신복이자 15년 전 나의 가장 비참했던 시절부터 함께해온 초의 실장이 내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내 시험의 공범이기도 했다. 물론 그는 언제나 내 방식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어젯밤 맞선은 또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최 실장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말에 담긴 비꼬물. 나는 모른 척했다. 예상대로였지. 그 여자, 내 얼굴을 보더니 비명부터 지르더군. 대표님,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하실 겁니까? 이제 그만 과거에서 벗어나셔야죠. 대표님께 상처를 준 건 민정 씨 한 사람이지. 세상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최 실장의 말에 나는 차갑게 웃었다. 벗어날 과거 같은 건 없어. 그게 인간의 본성일 뿐이야. 최 실장, 겉모습과 조건을 보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것. 나는 그저 그 명백한 진리를 바르바르 확인할 뿐이라고.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나의 이 잔인한 시험은 세상을 향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 기제였다. 모든 여자가 민정처럼 천박하고 속물이라면 15년 전 민정이 내게 준 상처는 더 이상
그녀만의 특별한 배신이 아니게 된다. 그것은 그저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 되고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현명한 관찰자가 될 수 있었다. 실패하는 여자들이 많아질수록 나의 요새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런데 강서은이라는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내 모든 데이터와 가설을 비웃었다. 내 흉측한 얼굴 앞에서 태연하게 스테이크를 썰던 그녀의 모습이 어젯밤부터 계속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연기였을까?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계산 아니면 정말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걸까? 어젯밤 그 보조인 강서은 씨에 대한 자료 좀 올려줘. 내 말에 최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녀에 대한 인사기록 파일을 가져왔다. 나는 파일을 샅샅이 훑었다. 전문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병든 아버지를 오랫동안 간병한 경험, 어려운 가정 형편, 그리고 흠잡을 데 없이 성실한 근무 기록. 특별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모니터에 떠있는 그녀의 증명사진을 쳐다보았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 얼굴이 지금 내 완벽한 세계를 뒤흔드는 가장 큰 변수가 되어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시험이 실패하기를 바랐던 여자를 만났다. 아니, 시험 자체가 통하지 않는 여자를 만났다. 의심의 요새에 갇힌 왕은 성벽 밖에서 조용히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 때문에 난생 처음 혼란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녀를 다시 시험해 봐야만 했다. 그녀의 평정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 가면이 언제쯤 벗겨지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호기심인지 아니면 아주 희미한 기대감인지 나 자신조차 알 수 없었다. 나는 강서은이라는 여자를 내 의심의 실험대 위에 올려놓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녀의 평정심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그 가면이 언제쯤 벗겨지는지 끝까지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최 실장을 통해 그녀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강서은 씨에게 연락해서 내 개인 요양보호사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봐. 근무 장소는 내 집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에 있는 조용한 주택이 될 거라고 해. 급여는 지금 받는 것에 3배를 제시해. 내 제안은 일종의 덫이었다. 파격적인 급여는 그녀의 속물근성을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외딴 주택이라는 근무 환경은 그녀가 온전히 괴물인 나와 독대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나는 그녀가 결국 돈 때문에 이 제안을 수락하고 머지않아 본색을 드러내리라 확신했다. 며칠 뒤 그녀는 내 제안을 수락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나의 괴물 연기 2막이 시작되었다. 나는 회사에는 장기 해외 출장을 간다고 둘러대고 특수분장과 휠체어로 무장한 채 시험을 위한 그 집에서 그녀를 맞았다. 그곳은 내가 일부러 평범하게 꾸며놓은 나의 부하 지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집이었다. 나는 작정하고 그녀를 시험했다. 그녀가 정성껏 차린 식사를 나는 입맛이 없다며 한 입도 대지 않았다. 그녀가 대화를 시도하면 나는 단답형으로 퉁명스럽게 대꾸하거나 아예 무시했다. 때로는 일부러 책을 바닥에 떨어뜨려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도 했다. 나는 그녀가 곧 지쳐서 짜증을 내거나 내 앞에서는 친절한 척 뒤에서는 나를 욕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강서은은 또다시 내 모든 예상을 깨뜨렸다. 내가 식사를 거부하면 그녀는 알겠습니다. 그럼 1시간 뒤에 다시 데워드릴까요? 라고 차분하게 물었다. 내가 침묵하면 그녀는 불편하시면 억지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며
대신 창가에 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신문이나 책을 읽어주었다. 내가 책을 떨어뜨리면 그녀는 말없이 책을 주워 책갈피를 꽂아 다시 내게 건넸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떠한 가식이나 계산이 없었다. 그녀는 나를 특별히 동정하지도 비위를 맞추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프로페셔널하게 해낼 뿐이었다. 그녀는 나를 흉측한 장애인이 아니라 그저 몸이 불편한 고용주로 대하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일관된 태도 앞에서 오히려 내 자신이 시험당하는 기분이었다. 나의 괴물 연기는 점점 더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평소처럼 내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며 꾸벅꾸벅 졸음이 왔다. 내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을 덮고 담요를 가져와 내 무릎 위에 덮어주었다. 나는 실눈을 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그 순간 15년간 내 심장을 뒤덮고 있던 두꺼운 얼음벽에 또 한 번 커다란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서히 그녀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아침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안 그런 척하면서도 귀를 기울였다. 저녁에 그녀가 퇴근하고 나면 집안의 공기가 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감정이 두려웠다. 시험으로 시작한 이 관계가 점점 내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의 굳게 닫힌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가 끓여주는 따뜻한 수프 한 그릇에, 그녀가 읽어주는 책 한 구절에,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에 나의 요새는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지고 있었다. 나는 이 위험한 계약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면서도 동시에 이 계약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에 빠져들고 있었다. 강서은이 내 삶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은 흉측한 괴물을 연기했고 그녀는 여전히 그런 나를 묵묵히 돌보는 요양보호사였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극 속에서 진짜 감정들이 싹트고 있음을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 자체에 깊이 의존하기 시작했다. 사건은 어느 화창한 오후에 일어났다. 정원에 있는 허브 좀 따올게요. 차를 끓여 드리려고요. 그녀는 내게 말하고 작은 바구니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나는 그녀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지긋지긋한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하루 종일 앉아있느라 뻐근해진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가 스트레칭을 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자 며칠 전부터 가렵던 특수분장 가장자리가 유난히 거슬렸다. 잠깐만 떼고 있을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뺨에 붙어있던 커다란 라텍스 흉터 조각을 잡아뗐다. 시원한 공기가 피부에 닿는 해방감. 나는 분장 아래 감춰져 있던 나의 진짜 얼굴. 수술 자국만 희미하게 남은 맨 얼굴을 잠시 거울에 비춰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원으로 통하는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바구니에 허브를 가득 담은 강서은이 들어섰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두 다리로 멀쩡히 서 있는 나를, 그리고 내 손에 들린 가짜 흉터 조각과 분장이 벗겨진 내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그녀의 비명, 혹은 경멸과 배신감에 찬 눈빛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녀의 선량한 마음을 기만하고 시험한 추악한 사기꾼일 뿐인데 나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또 한 번 내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간 것은 아주 찰나의 놀라움 뿐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질문을 던지지도 나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들고 있던 허브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를 지나쳐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그 침착함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그녀는 찻잔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얼굴에 붙이신 피부보호 필름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피부보호 필름. 그녀는 나의 이 끔찍한 분장을 그저 의료용품의 하나로 불러주었다. 땀 때문에 접착력이 약해진 모양이에요. 제가 새 것으로 다시 붙여드릴까요? 아니면 잠시 떼고 계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거짓말을 눈치챈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모른 척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그 깊은 배려 앞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잠시 떼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 한 잔 드세요. 캐모마일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좋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허브를 다듬기 시작했다. 마치 조금 전 두 발로 서 있는 나를 본 적도 없다는 듯이 나는 그녀가 건네준 찻잔을 든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시험은 끝났다. 나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녀는 내 모든 시험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통과했다. 그녀는 진실된 사람이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심으로 나를 대한 것이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기만적인 연극을 계속할 수도,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고백할 수도 없었다. 나는 내 거짓말이라는 감옥에 나 스스로를 가둬버린 꼴이 되었다. 나는 이 순간 내 얼굴의 가짜 흉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짜 상처와 비틀린 영혼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내가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런 나를 저 여자는 여전히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려 들지 않았고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나를 돌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를 지탱하던 거짓의 무대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나는 그녀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평온함의 비밀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을 알아내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며칠 뒤 저녁, 그녀가 퇴근 준비를 할 때였다. 나는 큰 마음을 먹고 그녀를 불렀다. 강서은 씨,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녀는 내 부름에 조용히 돌아섰다.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처음으로. 내가 그녀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왜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겁니까, 그날?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걸 봤으면서 내 얼굴이 가짜라는 것도 알았을 텐데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전신이 마비되셨죠.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지내셔야만 했어요. 건강하실 때는 산처럼 크고 유쾌하셨던 분인데 사고 이후에 아버지는 말하는 법도 웃는 법도 잊어버린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저도 아버지를 보는 게 힘들었어요. 변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죠.
하지만 매일 아버지를 씻기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버지의 망가진 몸일 뿐,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혼은 예전 그대로라는 걸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연민이 아니었다. 깊은 이해와 공감이었다. 아버지는 몸은 움직이지 못하셨지만 눈빛은 살아계셨어요. 그 눈빛에 담긴 수많은 감정들, 세상에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아버지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제가 대표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는 대표님의 얼굴에 있는 흉측한 흉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뒤에 숨어있는 대표님의 깊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늘 그런 눈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녀의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관통했다. 나는 지난 15년간 내 상처를 감추기 위해 철옹성을 쌓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단정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 여자는 우리의 첫 만남에서 내 모든 위장과 허세를 꿰뚫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것이다. 부끄러움과 경이로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유치한 연극을 벌였지만 그녀는 나의 연극 속에서 나의 진짜 고통을 읽어내고 있었다. 누가 누구를 시험한 것이었나. 나는 그녀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제가 모른 척했던 건 대표님의 거짓말을 덮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대표님께서 언젠가 스스로 그 상처를 꺼내 보일 준비가 될 때까지 그저 기다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비틀린 시험은 이토록 깊고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내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조용히 무릎을 굽혔다. 대표님, 이제 그만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녀의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지난 15년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가장 완벽한 이해이자 구원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사랑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외모나 조건이 아닌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녀의 깊고 따뜻한 영혼과 그녀가 나의 상처를 이해한다고 말해준 그 순간 나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이해와 공감은 나의 거짓된 연기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는 흉측한 상처와 장애를 가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운 남자를 위로했다. 하지만 진짜 나는 그 모든 것을 연기하여 그녀의 선량한 마음을 시험한 비겁하고 잔인한 사기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괴물을 연기할 수 없었다. 그녀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까칠하게 굴거나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유치한 짓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차려주는 모든 음식을 감사히 먹었고 그녀가 읽어주는 모든 책의 구절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나의 모든 행동에는 짙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가 내 휠체어를 밀어줄 때 나는 두 다리로 멀쩡히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경멸했다. 그녀가 내 얼굴의 가짜 흉터를 소독해주겠다고 할 때 나는 거울 속에 내 진짜 얼굴을 깨부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그녀가 자신의 팍팍한 삶에 대해 덤덤하게 이야기하며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웃을 때 나는 그녀가 상상도 못할 부와 권력을 가진 채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나는 그녀의 선의를 이용한 기생충이다. 나는 이런 다정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자책감이 나를 갉아먹었다.
나의 연극은 이제 그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진실된 모습 앞에서 나의 거짓된 영혼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매 순간 확인받는 끔찍한 고문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의 변화를 섬세한 그녀가 모를 리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대표님, 요즘은 전보다 더 슬퍼 보이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내 죄책감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매일 밤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는 상상을 했다. 사실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사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 끝에 이어질 그녀의 반응을 상상하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그 따뜻하고 신뢰 가득한 눈빛이 경멸과 배신감으로 변하는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가 나에게 느낀 연민과 공감이 실은 내 거짓말에 대한 동정이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녀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나는 그녀를 잃는 것이 두려웠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잃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생겼다. 15년 전 민정이를 잃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과 나 자신에 대한 분노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강서은을 잃는다는 것은 내 유일한 구원을, 내 마지막 희망을 잃는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대로 그녀를 계속 속일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진심에 대한 모독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는 법이다. 나는 결심해야만 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이 행복한 거짓 속에 안주하며 그녀와 나 자신을 함께 기만할 것인가?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나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강서은 씨, 내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진짜 사무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진짜 사무실이라는 내 말에 그녀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녀는 무언가 직감한 듯 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나는 내일 내 손으로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그녀가 나를 용서하고 내 손을 잡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의 가장 잔인했던 시험이 이제 나 자신을 향한 가장 가혹한 심판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 내 진짜 사무실에서 강서은을 기다렸다. 어젯밤 나는 그녀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집에 남아 있었다. 내가 연기했던 괴물의 흔적들, 휠체어와 가짜 흉터 분장 도구들을 내 손으로 직접 치웠다. 그것은 나의 지난 25년과 작별하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의식이었다. 나는 오늘 내 진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수술 자국만 희미하게 남은 말끔한 얼굴, 잘 다려진 수트, 그리고 건강한 두 다리, 세상이 아는 성공한 CEO 한재희의 모습. 하지만 나는 지금 발가벗겨진 채 심판대 위에 선 죄수처럼 초조하고 두려웠다. 그녀는 내 진짜 모습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얼마 후 최 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강서은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내 거대한 사무실의 규모에 압도당한 듯 잠시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나는 창밖을 보는 척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한재희 대표님을 뵈러 왔습니다만.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는 감정의 변화를 똑똑히 보았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의아함. 곧이어 내 눈빛과 얼굴 윤곽에서 익숙함을 찾아내는 혼란.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때의 경악.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이 저절로 입을 가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돌보던 휠체어의 가엾은 장애인과 눈앞에 이 멀쩡하고 성공한 CEO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의 그 표정 앞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다. 강소은 씨, 놀란 거 압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겠죠.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나는 그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게 제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알던 흉터도, 휠체어도 전부 제가 꾸며낸 연극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이 그동안 돌봐왔던 그 한재희가 맞습니다. 내 고백이 끝났을 때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경악은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자신의 진심이 농락당했다는 처절한 배신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그리고 이 화려한 집무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그랬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모든 게 연극이었군요. 당신의 그 아픔도, 외로움도 전부 다 아닙니다. 외로움은, 고통은 진짜였어요. 제발 내 말을. 됐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심한 동정심으로 사람을 잘못 봤군요. 그녀는 내게 마지막으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는 더 이상 내 대한 존중이 아니었다. 완벽한 단절을 의미하는 차가운 작별 인사였다. 그동안 즐거우셨습니까? 대표님, 그녀는 마지막으로 비수 같은 한마디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사무실을 나갔다. 나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광,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세상도 무너져 내렸다. 나는 내 거짓말로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었을지도 모를 여자를 내 손으로 밀어내버린 것이다. 강서은이 떠난 후 내 집무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동안 즐거우셨습니까? 대표님이라는 그 한마디를 끝없이 되뇌었다. 즐거웠냐고? 아니, 나는 단 한순간도 즐겁지 않았다. 나는 고통스러웠고 비참했으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구원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나의 그 복잡한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예상대로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사팀을 통해 처리된 서류에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호텔에 지급받았던 유니폼과 사원증을 모두 반납하고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운 채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옛 전화번호로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나는 내 인생이 다시 15년 전 그 사고 직후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아니, 그때보다 더 최악이었다. 그때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롯이 나 자신에 대한 혐오와 자책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녀의
따뜻함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 얼음 요새 안에서 그냥저냥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아버렸다.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따뜻한지를. 그래서 지금의 이 고독은 이전의 그 어떤 외로움보다 1000배는 더 시리고 아팠다. 나는 그녀를 이대로 잃을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CEO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최 실장을 시켜 선물을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 그녀를 설득하는 따위의 짓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또 다른 기만이 될 뿐이었다.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한재이라는 한 남자로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나는 그녀의 낡은 아파트 주소 하나만을 들고 직접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화려한 외제차가 아닌 가장 평범한 국산차였다. 허름한 빌라들이 밀집한 동네. 내가 사는 세상과는 모든 것이 다른 그곳에서 나는 이방인처럼 서툴게 그녀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이 열리고 나를 본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즉시 문을 닫으려 했다. 할 얘기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나는 닫히는 문틈으로 다급하게 손을 집어넣었다. 그녀는 놀라 문을 놓쳤다. 제발 5분만, 아니 3분만이라도 내 얘기 좀 들어줘요. 듣고 나서. 그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때는 정말 당신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줄게. 약속합니다. 내 절박한 애원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비좁은 복도에서 어색하게 마주보고 섰다. 나는 먼저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이기적인 짓을 저질렀는지 압니다. 당신의 그 귀한 진심을 내 더러운 의심으로 시험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꺼내보인 적 없었던 내 가장 깊은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끔찍했던 사고에 대해,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난 약혼녀 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내 흉터를 보며 역겨워하던 표정, 장애인 옆에서 살 자신은 없어 라며 내게 남겼던 그 잔인한 말까지. 나는 내 상처를 변명거리로 삼고 싶지 않았다. 그저 내가 왜 그런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녀가 알아주기만을 바랐다. 그 후로 나는 사랑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로, 내가 먼저 그들의 속물근성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기로 당신을 만난 것도 그 끔찍한 연극의 일부였습니다. 내 고백을 듣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서 분노가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자리에는 아픔을 이해하는 자의 깊은 연민이 들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모든 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내 시험을 통과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내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시험했지만 나중에는 당신에게 구원받고 있었습니다. 내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당신을 향한 내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믿어줘요. 나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더 이상 내게는 체면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한 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벌거벗은 영혼일 뿐이었다.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받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혼란 속에서 나라는 남자를, 나의 상처를, 그리고 나의 진심을 다시 저울질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렸다. 나의 길고 참혹했던 고백이 끝났을 때 강서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와 분노, 그리고 깊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침묵이 나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당신의 아픔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내 상처는 어떡하죠? 대표님의 그 아픔 때문에. 내 진심이 한낱 시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은 옳았다. 나는 변명할 자격도 없었다.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들고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대표님의 돈도, 지위도, 과거의 상처도, 그 어떤 것도 방패 삼지 마세요. 그냥 남자 한재이로서 나를 대하세요.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것은 그녀가 내게 준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 동아줄을 잡았다. 약속합니다. 다시는 당신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위태롭게 다시 시작되었다. 그 후 며칠간 나는 정말 남자 한재이로서 그녀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하지만 15년간 갑옷을 입고 살아온 내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어색하게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리고 최고급 레스토랑 대신 나의 진짜 집, 텅 빈 펜트하우스로 그녀를 초대했다. 내 손으로 직접 요리를 해주고 싶었다. 내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요리에 허둥대다 파스타를 태워 먹었고 주방을 온통 연기로 가득 채웠다. 엉망이 된 주방과 시커먼 파스타를 보며 망연자실해 있는 나를 보고 그녀는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나는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함께 시켜 먹는 피자로 첫 데이트를 대신했다. 나는 노력했다. 주말에는 그녀가 일하는 아르바이트 장소 앞에서 몇 시간이고 그녀를 기다렸다가 위험하니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회사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 새로 투자한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가면을 벗고 내 안에 가장 연약하고 서툰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강서은은 처음에는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조용히 관찰했다. 나의 이 모든 노력이 또 다른 연기는 아닌지 시험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눈빛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돌아가신 그녀 아버지의 기일에 찾아왔다. 그녀는 그날 아버지가 마지막을 보내셨던 병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함께 가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의 휠체어를 밀어드렸고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다. 내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나는 또한 병원의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강서은은 그런 나의 모든 모습을 한마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함께 병원을 나서던 길이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내 손을 먼저 잡아왔다. 제이 씨,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대표님이 아닌 내 이름으로 불렀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정말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가 없었다. 따뜻한 신뢰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현재를 보고 나를 다시 믿어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다시 시작해요. 우리, 그녀의 그 한마디에 나는 비로소 내가 용서받았음을 깨달았다. 폐허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마주보았다. 두 번째 기회는 그렇게 아주 조용히, 하지만 무엇보다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나의 세상은 완전히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갑옷을 입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주 평범한 연인들처럼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함께한 병원을 찾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마지막을 보내셨고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그 병원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을 찾지 않았다. 이제 그곳은 우리가 함께 온기를 나누는 새로운 의미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앞치마를 두르고 병원의 환자들을 위한 점심 배식 봉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고기를 볶고 그녀는 나물을 무쳤다. 능숙하게 요리를 지휘하는 그녀와 그런 그녀의 지시에 따라 허둥대는 나의 모습에 주방의 다른 봉사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한 사장님은 밖에서는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시는데 여기서는 부인한테 꼼짝도 못하시네. 한 할머니 환자의 농담에 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녀는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는 그녀를 아내라고 소개했고 그녀는 나를 남편이라 불렀다. 우리는 작년 가을 양가 가족도 없이 서로의 가장 가까운 친구 몇 명만을 불러 작은 언약식을 올렸다. 배식이 시작되고 나는 휠체어에 앉은 한 할아버지 환자에게 식판을 건네 드렸다. 할아버지는 내 얼굴의 흉터를 잠시 바라보더니 내 손을 툭 치며 말했다. 젊은이가 마음고생이 심했구먼. 그래도 지금은 얼굴이 아주 좋아 보여. 옆에 있는 저 예쁜 색시 덕분인가. 나는 한소은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거동이 불편한 다른 환자의 식사를 도우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내 얼굴의 흉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15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도 나를 버렸던 약혼녀에 대한 상처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흉터는 그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일 뿐 현재의 나를 규정하지 못했다. 강서은은 내 상처를 마법처럼 치료해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내가 스스로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내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내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행복해져도 괜찮다고 끊임없이 말해주었다. 내 안의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그것은 더 이상 남을 핥히는 날카로운 발톱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손길로 변해갔을 뿐이다. 나의 상처는 타인의 상처를 끌어안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되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병원을 나섰다. 저녁 노을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나는 한때 흉터가 없는 완벽한 사람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가르쳐 주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기꺼이 마주보고 끌어안아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나를 보며 웃었다. 그 미소 하나면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이유는 충분했다. 우리는 함께
따뜻한 노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렇게 나의 길고 어두웠던 연극은 막을 내리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